버스 안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을 담기 위해 한 학생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생각을 나눌 드문 기회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댄이라는 소년이 일어나 마르고 싶다고 선언했고 다른 학생은 모두를 꺾고 정점에 서겠다고 발표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포부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사이 한 학생의 휴대폰이 울렸다. 라이언이라는 학생이 전화를 받자 성급하게 행동할 필요 없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동안 톤이라는 학생은 아이돌의 왕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그를 비웃으며 꿈깨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기사는 짜증이 났지만 도로가 텅 비어있는 것에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또한 길은 보이지 않는 끝을 향해 끝없이 뻗어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인터뷰를 하던 단발머리 소녀는 신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초조해졌다. 반면 신하는 라이언 근처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터뷰어는 모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상기시켰다. 그 말을 듣자 신하의 표정이 결연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이언에게 다가갔고 그는 자신이 유일한 가족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어머니가 절대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신하에게로 향했다. 용기를 내어 그녀는 마침내 그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버스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학생들은 흥분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라이언에게 고백을 받아주라고 재촉했다. 한 학생은 라이언이 운이 좋다고 말했고 안경 쓴 소녀는 사랑이란 그저 찰나의 호르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라이언도 평범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중 그는 창밖에 짙은 안개를 발견했다. 그 순간 운전기사는 이미 도로를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다시 앞을 주시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버스 안 라이언은 신하의 고백 이후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오해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버스가 격렬하게 급정거했다. 라이언은 즉시 반응하여 신하의 손목을 잡았다. 이에 놀란 그녀는 혼란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는 그를 보며 뭘 하는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급정거로 균형을 잃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까이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함께 넘어졌고 그녀는 당황하며 반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라이언은 이를 무시하고 모두에게 급히 엎드리라고 명령했다. 학생들이 반응하는 순간 창문이 일제히 산산조각 났다. 강력한 힘이 버스 뒤쪽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도로와 주변 나무들이 안으로 뒤틀렸고 버스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날 오후 뉴스 기자들이 스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통사고를 보도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학생버스가 고가도로를 뚫고 추락했으며 사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구급대원의 진입을 막았으며 부상자가 실려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자팀은 진실을 밝혀낼지도 모를 숨겨진 길을 발견했다.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여기자는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조사를 지켜봐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누군가 갑자기 그들의 카메라를 막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격분했다. 카메라는 결국 땅에 떨어져 발밑에서 짓밟혔다. 그러자 한 여성과 함께 있던 백발의 남자가 어떤 장소는 접근해서는 안 되며 무단 침입은 죽음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기자는 그들이 자신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그들 모두를 폭로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 갑자기 남자 발밑의 땅이 갈라졌다. 갑작스러운 균열에 놀란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땅에 거대한 구멍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또한 공기 중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고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녀도 느꼈는지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 그들을 무단 침입으로 비난했다. 경찰관은 아무도 사고 현장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을 쫓아내려 했고 이협하며 백발 남자를 밀치기까지 했다. 이에 여자는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직후 백발의 남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을 특별수사과의 리암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신분증을 건네자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기로 유명한 그 부서를 알아봤다. 그가 리암의 등장을 불안해하는 동안 리암은 그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그는 서둘러 따랐다. 그는 그들을 버스로 안내하며 1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사 1명이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더욱 불안한 것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아무런 단서도 핏자국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후 리암은 다른 보고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경찰관은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리암이 시신으로 다가가는 동안 경찰관은 신원이 불명이라고 말했다. 법의학 부서 또한 6시간 만에 미라화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지만 이 말을 듣자 리암의 흥미는 분명히 솟구쳤다. 경찰관은 그의 반응에 불안해하며 단서를 찾았는지 물었다. 예상치 못하게 한 여인이 나타나 경찰관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경찰관은 그 여인이 아들과 단둘이 산다는 것을 알고 금세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리암은 그녀를 주에 깊게 관찰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는 동료인 타오에게 실종된 학생의 모든 가족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감시가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내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오가 차분히 명령을 수락하는 동안 슬픔에 잠긴 여인은 라이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시간 전 버스에 있던 학생들은 격렬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라이언이 버스가 삼켜졌을 때를 회상하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그의 눈이 천천히 떠지자 흐릿하고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옆에 있던 사람은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눈에 띄게 안도하며 기뻐했다. 라이언이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몸을 일으키자 페이와 시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일어서려던 그는 대신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것을 본 시나는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반면 라이언은 넘어져서 온몸이 아팠다. 문득 그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자신의 곁으로 달려온 시나를 보았다. 그녀는 심지어 그를 꽉 껴안으며 그가 무사한 것에 안도감을 표했다. 하지만 희미한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혼란에 찬 목소리로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 페이와 시나는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잠시 후 페이가 위쪽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은 위에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다. 그는 반 친구들이 의식을 잃은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고 페이는 그들이 깨어나기 전부터 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본 라이언은 할 말을 잃었지만 시나가 공황에 빠져 그들의 상태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하자 그의 생각은 중단되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크게 소리쳤지만 갑자기 모든 반 친구들이 떨어지면서 그들의 말은 끊겼다. 각자 의식을 되찾으면서 그들은 여기가 어디인지 물었다. 커져가는 공포를 보며 라이언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음을 깨달았지만 반장이 나서서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누구 휴대폰이 아직 작동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그들 중 누구의 기기에서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이 발견은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한 학생은 반에서 최고 성적인 피터에게로 향했다. 그가 설명을 재촉하자 피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초조하게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갑자기 반장이 신로드에 있는 경찰서를 언급하며 도움을 청하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피터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겼다. 한 남학생이 가겠다고 자원하자 피터는 재빨리 그를 막았다. 그리고는 반장에게 다가가 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라고 제안했지만 반장은 모두를 돌봐야 해서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이상한 장소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면서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었다. 그 순간 라이언이 나서서 아무도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개가 비정상적으로 짙고 이상해서 성급한 행동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피터는 시나를 돌아보며 예쁜 사람이 부탁하면 더 잘 도와줄 거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라이언은 차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피터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계속해서 선생님은 아직 의식이 없고 운전기사는 사라졌다고 상기시켰다. 안개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이자 몇몇 학생들은 울기 시작했다. 반장을 다시 돌아보며 경찰을 찾으면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제안은 분명 반장의 관심을 끌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피터의 희미한 미소를 의심스럽게 지켜보았다. 한편 반장은 짙은 안개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여전히 모두에게 자기가 경찰을 데려올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시나는 조용히 그의 무사귀환을 기도했다. 동시에 피터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안개 쪽으로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피부를 꿰뚫었다. 그는 재빨리 손을 거두며 조용히 안개의 진짜 정체를 의심했다.
한편 반장은 계속해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그는 경찰서 방향을 떠올리려 했었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그는 몸이 갑자기 굳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다리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보았다.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자 그 손 역시 빠르게 썩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 뒤를 이어 날카로운 비명이 안개 속에 울려 퍼졌다. 라이언은 재빨리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들은 이내 도움을 요청하는 반장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뼈만 남아있었다. 그는 쓰러져 그들 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들이 그를 도와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라이언은 그들을 막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계획 없이 뛰어드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페이에게 겉옷을 달라고 했고 그녀는 놀랐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더 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그녀는 의심스러웠지만 따랐다. 라이언은 겉옷들을 함께 묶어 긴 임시 밧줄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쪽 끝에 돌을 묶은 후 그는 그것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안개 쪽으로 던졌다. 무게가 실린 옷이 반장 근처에 떨어지자 그는 잡으라고 소리쳤다. 떨리는 손으로 반장은 옷감을 붙잡았고 라이언은 온 힘을 다해 당겼다. 장력이 엄청났고 묶인 옷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라이언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긴 사투 끝에 반장은 마침내 안개 밖으로 끌려 나왔다. 당기는 힘에 그는 라이언에게 부딪혔다. 하지만 모두가 경악스럽게도 그들이 본 것은 그의 해골이었고 그는 안개에 대해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유해가 부서지기 시작하자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날 밤 늦게 리암은 무심하게 딸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의 아래에는 반장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과일이 겉보기에 번지르르 할수록 압박에 쉽게 썩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그는 이번에는 예외가 있을지 궁금해했다. 리암은 현장에 계속 앉아 있었다. 한편 안개 반대편의 학생들 또한 같은 장소에 머물렀다. 그들 중 데니가 울기 시작했고 이는 곧 다른 몇몇을 짜증나게 했다. 그는 집에 가고 싶고 늦게 돌아가면 엄마에게 혼날 거라고 재빨리 설명했지만 대신 울음을 그치라는 말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흐느낌을 참으려 했지만 곧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누군가 막대기로 무언가를 쓰는 것을 보았고 그건 바로 라이언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라이언은 미지의 조각을 맞추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소녀는 더욱 혼란스러워할 뿐이었다. 갑자기 큰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그들은 선생님인 자오가 깨어난 것을 보았다. 머리를 부여잡고 그는 일어서서 왜 이렇게 안개가 짙은지 물었다. 그는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버스와 운전기사에 대해 물었다. 그러고는 학생들에게도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생 중 한 명을 붙잡고 방금 전까지 버스에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다른 학생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말하라고 재촉했다. 토니는 처음부터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몇몇 학생들은 그가 수업 시간에도 종종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이 짜증난다고 중얼거렸다.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라이언은 재빨리 그것을 감지했다. 그 순간 신하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팔을 잡았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돌아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페이랑만 가기엔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후 신하는 근처 덤불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다. 라이언은 어색하게 동의했고 페이는 자신이 그가 돌아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신하는 자신의 침착한 이미지가 사라진 것 같아 부끄러웠다. 한편 라이언과 페이는 등을 돌리고 서서 그녀가 볼일 보는 소리를 들었고 두 사람 모두 그 큰 소리에 어색해했다. 페이는 긴장해서 땀을 흘리며 어색함을 풀기 위해 무슨 말을 할지 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곧 라이언의 손에 닿았고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반장 셔츠에서 찢어진 조각이라고 대답했지만 반장의 시신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는 놀랐다. 라이언은 시체는 사라졌지만 옷 조각은 남아있었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페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안개 속에 갇혀 죽게 될지도 모르는지 물었다. 라이언은 다른 위험들을 생각하며 침묵에 잠겼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이 말에 놀라 그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그는 음식에 관한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신하가 돌아와 고맙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대화는 끊겼다. 그들의 심각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자 학생들은 구석에 함께 웅크렸다. 그들 중 한 명이 언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이미 어두워졌고 배고픔이 그들을 갉아먹기 시작해서 그들은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 소녀는 음식을 다 먹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녀는 옆에 있는 소년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스킷에 대해 물었다. 그는 사실 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먹었다고 재빨리 주장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이미 배가 고프다고 낙담하며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숨겨둔 음식을 발견하고 나눠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를 밀쳐냈다. 그러자 그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녀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음식 때문에 자신을 밀쳤다며 그를 비난했다. 그가 그런 감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동안 데니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정신이 팔린 사이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고는 재빨리 뒤돌아서 음식을 숨기려 했다. 그 후 그는 망설임 없이 먹기 시작했다. 그가 제대로 삼키기도 전에 누군가 갑자기 그의 등을 밟고 세게 차서 방금 먹은 것을 토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은 그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숨을 헐떡였다. 주위의 충격을 무시하고 그는 데니의 음식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소녀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외쳤지만 흑화한 선생님은 그의 주장을 비웃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를 때렸다. 데니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자오는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남은 음식을 모두 내놓으라고 명령했고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자오가 모두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치는 동안 데니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닌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을 뿐이었다. 그래서 신하는 몸을 떨며 본능적으로 페이에게 매달렸다. 반면 피터는 조 선생이 남은 식량을 모두 내놓으라는 요구를 반복하자 침묵을 지켰다. 위협은 더욱 거세졌고 라이언은 선생님이 더 이상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이 안개 속에서는 오직 힘만이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조 선생이 갑자기 학생 중 한 명을 걷어찼는데 음식을 움켜쥐고 있던 여학생을 노린 것이었다.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여학생은 피를 토했다. 그녀가 땅에 쓰러져 있자 그는 음식을 숨기려 했다며 그녀를 꾸짖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왕이라는 이름의 학생은 반 친구에게 찔리며 자기 차례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분노로 턱을 꽉 깨물고 일어나 왜 식량을 넘겨야 하냐고 따졌고 다른 학생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왕이 조 선생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 왕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면 모두 굶어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조 선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더 나아가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선생님의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뜻밖에도 조 선생은 동의하며 앞으로 나와 음식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왕은 분명히 놀랐고 반 친구들은 그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렵지 않으며 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심스럽게 조 선생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왕이 가까이 다가서자마자 조 선생은 소매에 숨겨둔 펜을 드러내며 사악하게 미소 지었다. 라이언은 이것을 보고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즉시 왕에게 움직이라고 소리쳤지만 왕은 그저 혼란스럽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조 선생은 앞으로 달려들어 그를 펜으로 찔렀다. 왕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조 선생의 미소는 더욱 커질 뿐이었다. 주위 학생들은 충격에 본능적으로 물러났고 조 선생은 왕에게 자신이 선생님을 차갑게 상기시켰다. 왕이 상처를 움켜쥐자 그는 불과 몇 분 전에 용감하게 행동했던 그를 조롱했다. 그는 또한 그들의 가족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조롱했다고 불평했다. 그래서 그는 데니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년이 탈출하면 부유한 부모에게 달려가 보복하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소년은 울음을 터뜨리며 도움을 애원했지만 조 선생은 그를 밀쳐내고 이곳을 떠날 꿈은 꾸지 말라고 선언했다. 학생들이 혼란스럽게 그를 쳐다보자 그는 끝없는 안개를 가리키며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곳에는 권위도 없고 자신보다 거만한 인물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듣기 좋다며 오싹할 정도로 확신에 차서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의 말은 저주처럼 남아 굶주림이 그들의 몸을 갉아먹는 동안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하나둘씩 학생들이 허약함에 쓰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라이언과 다른 아이들은 아직 심각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반면 신하는 옆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동시에 조 선생은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계속해서 먹었다. 그가 식사를 마치자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시 훑었다. 한편 경찰서에는 사고에 대한 소식이 없어 군중이 모여 있었다. 생방송 기자는 또한 부모들이 당국에 설명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터뷰에서 부모들은 학생들의 계속된 부재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고 일부 부모들은 실종된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개적으로 울었다.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리암은 조용히 관찰했다. 갑자기 며칠 동안 그 지역이 조용했고 특히 아직 게이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압박을 받았다. 별 망설임 없이 그는 마침내 타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자신이 충분히 인내심이 있으니 그냥 계속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뻗자 그녀는 아이들의 생존이 중요하다고 상기시켰다.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그의 장난을 멈추기 위해 즉시 그의 뒤통수를 쳤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경찰을 부르는 큰 소리에 끝났다. 라이언의 어머니였는데 그녀는 아들이 죽지 않았고 그를 봤다고 주장하며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관들은 그녀를 제지했다. 리암은 슬픔이 종종 부모를 환각에 빠뜨린다고 생각하며 약간의 연민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라이언의 어머니는 갑자기 정말로 아들을 봤다고 외쳤다. 그녀는 또한 그가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했고 이는 리암을 멈칫하게 했다. 그는 타오에게 돌아서서 그 여인이 누구의 아이를 말하는 것인지 물었다. 타오는 그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그녀의 아들이 일반 출신이라고 알려주었다. 리암은 화면으로 시선을 내려 라이언의 정보를 주에 깊게 살폈다. 잠시 후 라이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녀에게 과일 한 그릇을 건넸다. 리암이 그 뒤에서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나중에 건물 안에서 라이언의 어머니는 컵을 든 채 떨면서 그가 실종된 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꿈을 꿨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리암이 어떤 꿈이었는지 묻자 그녀는 이상한 꿈이었다고 말했다. 꿈속에서 라이언은 짙은 안개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달리는 것을 보았고 그를 쫓아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엇갈렸다. 그러다 예고 없이 그가 바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그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그의 손은 흩날리는 종잇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꽃잎을 잃은 꽃처럼 그는 그녀를 부르면서 그녀의 눈앞에서 시들어갔다. 그 광경에 그녀는 완전히 망연자실했다. 잠시 후 그녀는 그의 이름을 외치며 꿈에서 깨어났다. 동시에 그녀의 음료가 바닥에 쏟아졌고 이것은 그녀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했다. 물에 비친 모습에서 그녀는 라이언이 무언가를 당기는 이미지를 보았다. 그 이미지를 기억하며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환각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히 듣고 난 후 리암은 타오에게 돌아서서 그녀도 그것을 느꼈는지 물었다. 그는 그 여인 자신이 게이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라이언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이 컵으로 떨어지면서 그녀는 다시 그 안에서 라이언의 모습을 보았다. 이것을 본 그녀는 재빨리 울음을 멈추고 그의 이름을 외치며 컵을 꽉 쥐었다. 바로 그 순간 라이언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돌아섰다. 페이가 이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이내 상상이라고 치부했다.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페이는 갑자기 쓰러진 신하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신하가 항상 약했고 그렇게 많은 공포와 굶주림을 겪은 후에는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라이언의 시선은 여전히 무심하게 먹고 있는 조 선생에게로 향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눈에 띄게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신하를 다시 쳐다보았다. 학생들 사이에 굶주림의 속삭임이 퍼지는 동안 조 선생은 그들 앞에서 태연하게 계속 먹었다. 신하는 굶주림으로 기력이 거의 다해 페이 옆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왕은 피 흘리는 머리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라이언은 식량 싸움에서 방어선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조 선생이 감자칩 봉지를 들어 올렸다. 그는 그것을 공중에 흔들며 이 맛있는 간식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학생들의 관심이 재빨리 그에게 쏠렸다. 왕은 유혹을 느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조 선생의 손에 꽉 쥐어진 펜에 쏠렸다. 한 학생이 그것을 원한다고 중얼거렸지만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조 선생은 아무도 정말로 배고픈 것 같지 않으니 자신이 즐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봉지를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그들 앞에서 일부러 소리내어 씹었다. 과장된 바삭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몇몇 학생들이 침을 삼켰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계속 먹을 준비를 했다. 감자칩이 그의 입에 닿기 직전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외쳤다. 모든 시선이 손을 들고 있는 토니에게로 향했다. 조 선생은 잠시 그를 살피고는 정말로 감자칩을 원하냐고 물었다. 토니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확인했다. 자오는 과자 조각을 다시 떨어뜨리며 토니를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니에게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고 그의 아버지도 자신을 모욕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토니를 빤히 쳐다보며 자신의 말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토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땀만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오가 그에게 다가가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자 조각을 내밀었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개처럼 원을 그리며 기고 짖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충격받은 토니는 그가 한 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오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토니가 이해하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토니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오는 그의 거절을 비웃으며 하루 더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흘로 늘렸고 그들 사이에 조용히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닷새를 제안하자 라이언은 등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피터가 손가락을 깨물며 열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시 토니를 돌아보며 여전히 존엄성을 고수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굶주림의 무게에 짓눌려 토니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표정은 텅 빈 채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자오의 손에 있는 과자 조각에 고정되자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더 크게 짖었습니다. 자오는 토니가 자기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이 재미있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토니의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상은 주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토니는 선뜻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오가 내민 과자 조각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오는 일부러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밟아 흙먼지 속으로 으스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손에서 미끄러졌다고 태연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니에게 이게 받을 수 있는 전부라며 그래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토니는 떨면서 부서진 조각들을 집어 입에 넣으며 여전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조각들의 손을 뻗어 재빨리 삼켰습니다. 그것을 모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면서 맛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자오는 복종이 곧 음식이라고 선언했고 학생들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여학생은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싸움은 거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오는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순종하면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마침내 먹는 것을 보고 데니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오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했지만 라이언이 재빨리 그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위해 자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큰 대가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자오가 왕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혼란스러워진 소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라이언은 굶주림이 심해지면 모두 미쳐버릴 것이고 구걸에 익숙해지면 저항심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녀는 다음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왕좌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안개 속에 갇힌 노예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라이언이 말을 더 잇기 전에 자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라이언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자오가 페이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명령을 들은 페이는 충격으로 창백해졌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친구가 굶주리고 있으니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신하는 배고프다고 힘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페이는 그 말을 듣고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오는 그 기회를 틈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페이가 제때 반응하여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오의 얼굴은 그녀의 저항의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얌전히 자기 명령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페이의 떨리는 시선이 주위의 혼란스러운 광경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음식 부스러기를 두고 사납게 싸우며 거침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라이언이 일어나 페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데니가 그를 뒤로 잡아당기며 그러다 죽을 거라고 속삭이자 라이언은 작게 욕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페이는 몸을 떨며 도움을 청했지만 자오는 그저 미소 지으며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떨었지만 누군가 자오가 어린 소녀에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외쳤습니다. 라이언도 이 말을 듣고 충격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오와 페이 둘 다 목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한 여자가 자오의 상대가 되겠다며 앞으로 나섰고 학생들은 사라 선생님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라이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자 그 소녀는 그녀도 넘어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란 중에 둘 다 의식을 잃었고 자기는 그녀 옆에서 깨어났지만 그녀는 심한 부상 때문인지 계속 의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몇 명이 돌아가며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깨어났으니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므로 어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윤도일이 그들이 바라는 만큼 희망적으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자오는 사라가 나타나자 침묵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고 그는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사라는 페이는 아직 어린아이라며 만약 경찰이 그들을 발견하면 설명하기 곤란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오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그녀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차피 다 죽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유령 같은 안개를 가리키며 그것이 사람을 미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그의 말에 학생들도 두려움에 떨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전에 보았던 미라들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근처의 시신들을 훑으며 누가 그들을 구하러 오겠냐고 냉정하게 물었고 설령 누군가 올 수 있더라도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안에 절반은 굶어 죽을 것이고 그들은 끝장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그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오가 그녀에게 다가가 페이를 보호하고 싶어 안달이었으니 그녀를 대신할 수 있다며 어차피 다 죽을 운명이니 즐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사라에게 옷을 벗으라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즉시 반응하지 않자 그는 페이를 향해 대신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사라가 페이를 감쌌고 이 모습에 페이는 그녀가 걱정되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억지로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선생님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모두에게 돌아달라고만 부탁했습니다. 자오도 동의하며 학생들에게 등을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입술을 핥으며 사라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셔츠에 손을 뻗어 천천히 단추를 풀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앞으로 달려나와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라이언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자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며 라이언에게 죽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자오가 펜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라이언은 자신이 그들이 있는 곳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을 살릴 방법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자신들이 잘못 들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들처럼 자오도 라이언을 쳐다보며 방금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안다고 침착하게 반복했지만 사라는 자오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는 자신이 뭘 하는지 안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오 같은 쓰레기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는 그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헛소리를 하면 불구나 만들어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손에 든 펜을 들어 올려 라이언의 눈을 똑바로 겨눴습니다. 이를 본 페이는 공포에 질려 라이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자오는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는 라이언에게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냉기를 감지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라이언을 자세히 살피고 그의 눈빛이 평범한 중학생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피터가 라이언의 말을 들어보자고 제안했지만 자오는 왜 들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피터는 그에게 이 장소를 떠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자오의 분노가 타올랐지만 피터가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망설였다. 그 후 피터는 라이언에게 설명하라고 손짓했지만 라이언은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차 이를 악문 자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굴복하며 헛소리를 하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경고했다. 라이언은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안개가 외부와 우리를 차단했다고 설명하며 모두를 진정시켰다. 이 때문에 그는 이 상황을 구조가 금방 오기 힘든 섬에 고립된 것에 비유했다. 하지만 자오는 그건 모두가 안다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를 비난했다. 그러자 라이언은 침착하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아직 HC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사만도로 내의 시내 지역에 있다고 말했지만 학생들은 경찰이 찾았을 거라며 헛소리로 치부했다. 하지만 피터가 갑자기 라이언의 판단을 믿는다며 계속하라고 재촉하며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라이언은 재빨리 모두에게 바닥 타일과 벤치 옆 잔디를 살펴보라고 말했다. 그는 풀이 제비꽃으로 가장자리가 장식된 에그로스티스 잔디이고 나무들 사이로 얕은 계단을 따라 나무 길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마침내 이를 알아차렸지만 한 명은 단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라이언은 목련 가로등조차 HC 사만구역의 표시라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HC의 지역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주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만 동쪽에 있으며 이는 또한 그들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라는 것을 의미했다. 아직 HC에 있다는 말을 듣자 학생들은 안도했고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조금 가졌다. 하지만 자오는 라이언의 추리를 인정을 받기 위한 허풍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자 그들이 정말로 HC에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곧 피어올랐다. 몇몇은 도시 전체가 안개에 삼켜진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다. 라이언은 아직 미스터리가 남아있음을 인정했지만 시내라면 근처에 상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상점 하나만 찾으면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을 식량과 물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리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은 사람을 죽이는 안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물었다. 그 순간 라이언은 갑자기 이전에 들었던 이상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가 생각에 잠기기도 전에 자오는 그들 모두가 마른 시체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라이언이 그들을 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 말을 듣자 무리는 즉시 침묵에 빠졌다. 반면 피터는 조용히 콧대를 꼬집었다. 일어서면서 그는 판단하기는 쉽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라이언이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라이언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자오는 그들이 갇혔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어떻게 나갈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라이언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찾으러 가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 후 음식 더미가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라이언의 무리는 조용히 식사했고 자오는 마침내 그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고 상기시켰지만 라이언은 대답 없이 계속 먹기만 했다. 그래서 자오는 라이언이 길을 찾겠다고 장담했다며 실패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마침내 자오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실패한다면 어차피 안개 속에서 죽었을 테니까. 이 말을 듣고 자오는 그가 정말로 먼저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에 소녀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자오는 라이언의 죽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을 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신하를 붙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페이가 즉시 신하를 다시 끌어당기려 했지만 자오는 그녀를 붙잡고 라이언이 신하와 가까운 것을 아니 그녀를 데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라이언에게 잔꾀를 부리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경고한 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에 역겨움을 느낀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라이언의 이름을 불렀다. 라이언은 재빨리 일어서서 세 사람이 필요하니 자오에게 자신과 데니와 함께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자오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에게 라이언과 함께 갈 사람이 있다면 음식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무리는 침묵에 빠졌다. 갑자기 누군가 앞으로 나서서 자원했다. 그것은 피터였고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라이언 자신조차 피터의 솔선수범에 놀랐다. 잠시 후 그들 세 사람은 함께 모였다. 라이언은 여전히 피터에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피터는 기여하고 싶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마침내 세 사람은 짙은 안개를 마주했고 라이언은 상황이 자신이 의심했던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데니는 초조하게 그들도 반장처럼 될 것인지 물었지만 라이언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 중에는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응시하는 신하도 있었다. 그녀는 라이언을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잠시 후 라이언이 갑자기 다른 두 사람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데니는 즉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라이언은 이 구역에서는 반장이 정상처럼 보였다고 말했고 피터도 그것을 확인했다. 이것을 안 후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안개를 향해 뻗었다. 하지만 그 광경에 겁먹은 데니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안하게 물었다. 피터도 긴장해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데니가 라이언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동안 라이언의 손은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 안개 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데니는 라이언이 시체로 변할까 두려워 재빨리 눈을 가렸지만 피터는 그에게 보라고 재촉했다. 그 순간 라이언의 손이 안개 속에 있는 동안 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크게 두근거렸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손이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과가 예상과 일치하자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는 앞쪽 지역은 안전해 보인다고 말했고 데니는 그들이 시체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피터는 아무리 이상한 현상이라도 여전히 규칙을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개가 미지의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 범위 내에서는 무해한 것 같다고 추론했다. 그래서 그는 라이언에게 안전지대의 경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라이언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대신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다. 데니는 즉시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놀란 데니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피터는 침묵을 지키며 단지 라이언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자 라이언은 앞으로 나아가 천천히 짙은 안개에 다가갔다. 그는 또한 팔을 공중으로 들어올렸고 결연한 표정으로 손을 안개 속으로 더 깊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데니는 초조하게 지켜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갑자기 라이언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는 재빨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순간 라이언은 손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고통의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데니가 걱정하며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마침내 대답하며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괜찮다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가 시선을 내렸을 때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의 손가락 중 하나가 이미 마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피터가 무언가 발견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단지 돌을 집어들고 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선을 그은 후 그는 그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경계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서서 여기를 넘으면 시체로 변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데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자오에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터는 음식을 얻으려면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라이언에게 아이디어를 물었다. 라이언은 안개가 보통 사람들 쪽으로 몰려드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서 위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피터는 안개, 흐르는 공기,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라이언은 핵심 요소가 사람들의 존재라는 피터의 깨달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는 안개가 옅어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군가 무리를 떠나면 안개는 치명적으로 변하고 더 짙어졌다. 그것은 어둠 속의 불과 같아서 각 사람이 빛의 원천 역할을 했다. 광원이 많을수록 밝혀지는 영역은 더 넓어졌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데니는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안개가 일정 거리를 넘으면 치명적이 된다고 계속 말했지만 그 한계를 알면 안전할 수 있다고 했다. 피터는 라이언의 추론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만약 틀렸다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라이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만약 틀렸다면 그저 좀 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피터가 자신이 너무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라이언은 앞쪽의 안개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선을 쳐다보며 가장 먼 안전거리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피터가 데니에게 해보라고 불렀고 데니는 충격받은 채 그를 쳐다봤다. 그러자 그는 데니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그건 자신의 아이디어이니 자기가 먼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터는 어차피 조만간 죽는 건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대꾸했다.
그래서 그는 데니를 밀치며 따라온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밀침에 데니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하지만 피터는 계속해서 그를 재촉하며 내가 먼저 갈 차례라고 주장했다. 데니는 라이언의 판단이 틀렸을까 봐 두려워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라이언이 항상 자신을 챙겨줬던 것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마침내 자기가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마침내 일어서서 불안한 발걸음으로 안개를 마주했다. 라이언은 그의 긴장한 자세를 보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이에 그는 할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의 손도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잠시 그는 라이언도 아까 같은 공포를 느꼈을까 궁금해했다. 반장의 운명 또한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고 그는 같은 최후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손이 천천히 안개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했다. 한편 다른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몇몇은 이미 배고픔에 기절했고 나머지는 이미 이틀이 지났는데 라이언 일행이 돌아올지 궁금해했다. 그 순간 사라는 학생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알아차렸다. 반면에 자오는 음식 더미에 둘러싸인 채 졸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몇몇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설명까지 했지만 그는 그저 내버려 두라고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애원하며 학생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그저 웃음을 터뜨렸고 이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고는 그 학생들이 살든 죽든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다. 이 말을 듣고 사라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그들은 모두 아직 어린애들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 음식을 구하러 갔다고 상기시키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차갑게 쏘아볼 뿐이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그녀가 정말로 죽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라는 그의 말을 듣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라이언이 자기 음식을 먹고 안개 속에서 죽으러 갔을 뿐이라고 계속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오는 그 생각에 비웃음을 지었다. 그러고는 그 남자애들이 떠난 지 이미 이틀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음식이 정말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체될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그의 논리에 반박하려 할 때 신하가 조용히 라이언의 안전을 기도하는 목소리가 긴장을 깼다. 그 소리에 자오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신하는 그 충격으로 넘어졌고 사라는 놀라서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자오는 이미 신하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그러고는 라이언은 이미 죽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또한 그 꼬맹이들이 자기 음식을 속여 빼앗아 갔으니 당연한 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며 믿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라이언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듣자 자오의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땅바닥으로 밀쳤고 그 충격에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자신이 왜 지금까지 그녀를 여기에 뒀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때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녀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신하의 얼굴이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멈추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의 애원을 무시하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몸부림치는 와중에 그녀의 옷이 찢어졌다. 그러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외쳤다. 하지만 학생들 중 아무도 감히 그녀의 부름에 응하지 못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페이가 앞으로 달려나와 자오를 붙잡아 막았다. 자오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말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걷어찼다. 그 충격에 그녀는 즉시 피를 토했다. 페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신하는 괴로워하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자오가 그녀의 길을 막고 뒤로 물러서게 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바닥을 닦을 때 그녀가 고급 차를 타는 것을 봤는데 그게 항상 안 입고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기 소나기에 들어왔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 순간 페이는 신하를 돕기 위해 힘겹게 일어서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러려고 애쓰면서 그녀는 모두가 굶주림에 너무 지쳐 그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가 큰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보니 사라가 자오의 뒤에서 벽돌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방금 그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었다. 사라는 재빨리 신하를 품에 안고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거운 바닥 타일을 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신하는 그녀에게 매달려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만 사라의 등 뒤를 보자 그녀의 표정은 순수한 공포로 바뀌었다. 사라는 자오가 자기 뒤에서 일어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자오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는 분노에 차서 정말 죽고 싶은 것 같다고 말하며 그런 이상 펜으로 그녀를 쳤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펜촉을 그녀의 얼굴에 그었고 그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한편 신하는 이 광경을 목격하며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었다. 그 후 라이언 일행이 마침내 돌아왔다. 다른 학생들이 그들을 본 순간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피터가 앞으로 나서며 음식을 찾았다고 알렸다. 학생들은 음식이 가득 찬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들은 흥분해서 앞으로 달려나와 피터의 친절함에 찬사를 보냈다. 데니는 이것을 보고 피터가 라이언의 공을 가로채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라이언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신하에게 다가가 사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신하는 서둘러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듣고 있다가 신하의 찢어진 옷을 발견하고는 침묵에 잠겼다. 옷. 그의 시선은 얼굴에 피를 먹게 하려 애쓰는 사라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또한 페이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을 보자 그의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근처에 놓여있던 방망이를 집어들었고 이는 신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가 자오를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누군가 그가 뭘 하는 거냐고 물었다. 심지어 누군가 그를 막기 위해 어깨를 잡았다. 그가 돌아보니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피터였다. 그는 즉시 피터가 자오를 보호하려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피터는 부인하며 자오는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의 앞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라이언은 그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혼란스러워했고 그는 만약 이곳을 떠나고 싶다면 지능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라이언 어머니의 신상 정보가 검토되고 있었다. 갑자기 타오가 리암을 위해 과일 한 그릇을 들고 도착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책상 위에 놓으며 라이언의 어머니가 정말로 문인지 물었다. 리암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한 라이언의 어머니를 보며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타오는 학생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 조직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웃기만 했고 이는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어린애 같은 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가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그들이 여기 혹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 방이나 쇼핑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상태일 거라고 했다. 그래서 문의 위치만 찾아내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라이언의 어머니가 지금 관찰을 받고 있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타오는 2주가 지났다고 상기시켰고 그는 특히 진짜 속임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곧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다시 저편으로 돌아와 자오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고 그는 화를 내며 누군가에게 입 닥치라고 소리쳤다. 음식을 우물거리던 데니는 이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는 재빨리 라이언에게 자오가 이미 깨어났다고 보고했다. 자오는 자신이 묶여있는 것을 보고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라이언이 그를 풀어주겠지만 학생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이틀이나 사라졌다가 배불리 먹고 나서야 돌아왔다고 비웃었다. 이 말을 들은 데니는 격분하며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학생이 그들이 정말로 이틀 동안 사라졌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데니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고집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막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그들이 없는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 묻기 시작했다. 이 말을 듣자 데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 당시 그는 앞으로 손을 뻗어 그들 앞에 안개를 만졌다.
눈을 감은 채로 그는 라이언에게 자신이 마른 시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지만 피터가 그를 멍청이라고 부르는 소리만 들렸고 그제야 그는 눈을 떴다. 놀랍게도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라이언에게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라이언은 아직 안전 범위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짙은 안개가 저 멀리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다음 행동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피터가 손으로 안개를 시험해볼 차례였다.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돌멩이로 땅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데니가 다시 안개를 시험했다.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마다 그들은 땅에 또 다른 선으로 표시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 셋은 번갈아 가며 안개 속으로 손을 뻗었다. 다시 라이언의 차례가 되자 데니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피터 또한 멀리 갈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지만 라이언은 미소로만 답했다. 그리고 그는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데니는 이것을 보고 불안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라이언은 그가 본 것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데니는 재빨리 앞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가 앞을 보는 순간 그 역시 깜짝 놀랐다. 그들은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보고 자신들이 정말로 시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로 돌아와서 데니는 그 후에 음식을 챙겼고 여정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을 추궁하던 학생들은 침묵했다. 신하는 라이언에게 고개를 돌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피터 또한 라이언을 보며 이미 알아차렸는지 물었다. 라이언은 이제 대충 짐작은 간다고 대답했다. 궁금해진 신하는 답이 뭐냐고 물었다. 피터와 라이언은 그들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라이언 어머니의 뇌파가 모니터링되고 있었다. 그 순간 리암과 타오가 도착했다. 의사가 그들을 알아보고 인사했다. 리암은 즉시 연결이 이미 되었는지 물었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흘이 지났다고 언급하며 라이언의 어머니가 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는 시간에 기반한 연결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초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말에 타오는 그들이 현상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제어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리암은 문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갈망과 정상보다 강한 뇌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것은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라이언과 그의 어머니가 문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쌍이었다. 이 말을 들은 타오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문이 될 수 없냐고 재빨리 물었다. 리암은 사실 한 명 더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그 사람이 문이 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피터였기 때문이다. 다시 저편 세상으로 돌아와 라이언은 그들이 공간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그래서 신하, 자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간에도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페이가 재빨리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라이언은 그들이 안개뿐만 아니라 실제 시간과의 편차에도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학생이 편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돌아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다른 학생들도 집에 가고 싶을 뿐이라며 그들의 시간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묻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공황이 서서히 퍼지자 그는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근처에서 들려오는 큰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방해받았다. 그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것이 자오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눈물이 맺힐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웃고 있었다. 데니는 짜증이 나서 그를 밀쳤다. 왜 웃냐고 묻는 동안 자오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놀라 그는 재빨리 라이언 뒤로 숨었다. 자오는 라이언의 3번 순환도로와 슈퍼마켓 이야기는 그들을 속이기 위한 헛소리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간과 시간은 의미가 없으며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갇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서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집에 갈 수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음식을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소리쳤다. 그의 무서운 웃음소리가 그 지역에 울려 퍼지며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방망이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겨누자 웃음이 멈췄다. 자오가 고개를 들자 피터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첫 번째는 바로 자오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피터는 그의 무력한 상태를 보고 미소만 지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이 너무 많이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 또한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옆에 있는 동료들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피터가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자 몇몇 학생들이 금세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는 방망이로 좌우를 가리키며 이기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가 음식을 훔치고 학생들을 때리고 여학생들을 괴롭혔다고 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자오가 존경받는 선생님인 사라의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그런 역겨운 어른이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자오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했다. 학생들은 재빨리 동의를 표했다. 자오 선생은 그들의 반응을 듣고 피터에게 뭘 할 작정이냐고 초조하게 물었다. 그러자 피터는 그저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 순간 자오 선생은 자신이 본 것에 경악했다. 결국 피터는 그를 죽일 계획이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학생들의 성난 목소리가 곧 뒤따랐고 자오 선생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에도 자오 선생은 피터의 말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피터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손에 든 방망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누가 먼저 처벌을 집행하겠냐고 물었다. 눈앞에서 번쩍이는 방망이를 본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뒤이어진 것은 군중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근처에서 페이는 피터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기에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라이언 역시 피터의 논리를 이해하려 했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한편 신하는 그들이 자오 선생을 때릴지 궁금해했고 데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했다. 갑자기 사라 선생이 그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잡는 바람에 멈춰섰다. 그녀가 돌아보니 라이언이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선생님이며 학생을 막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라이언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그녀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토니는 이미 자오 선생 앞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자오 선생은 그가 감히 자신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번 해보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그의 예상대로 토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방망이를 놓았다. 그는 즉시 웃음을 터뜨리며 토니를 죽일 용기도 없는 겁쟁이 응석바지라고 조롱했다. 이 말을 들은 토니의 몸은 공포에 떨렸다. 그러나 피터는 침착하게 방망이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자오 선생이 묶여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것을 그에게 다시 건넸다. 그는 심지어 토니에게 복수하고 싶냐고 물으며 아까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라고 재촉했다.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절망적인 궁지로 몰린 적이 있었다. 피터는 토니에게 계속 속삭이며 일어난 모든 일이 자오 선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토니의 표정은 점차 텅 비어갔다. 그는 마침내 방망이를 들고 자오 선생을 치려고 했지만 사라 선생이 달려나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를 상기시켰다. 피터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그녀의 방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그들이 아직 학생이라고 주장하며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미래가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피터는 그런 쓰레기를 그냥 풀어줄 작정이냐고 물으며 응수했다. 사라 선생은 이제 음식이 충분하니 자오 선생을 그냥 묶어두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떠난 후에 무엇을 받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는 바깥 세상이 상품으로 가득 찬 슈퍼마켓이 있는 평범한 세상과 똑같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처에는 밝고 깨끗한 식당과 잘 정돈된 공원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동물도 사람도 없었고 이 사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피터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고 묻자 학생들은 초조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는 사라 선생에게 자오 선생이 여전히 그들을 위협할 수 있으니 그들 사이에 머물기를 원하냐고 물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이 개처럼 취급받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토니는 이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반면에 사라 선생은 그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돌아봤을 때 토니는 이미 자오 선생을 때린 후였다. 더욱 불안한 것은 토니가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모두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자오 선생은 맞고 나서 바닥에 누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지만 토니는 그를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자 피터는 토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가 한 일을 칭찬했다. 그는 또한 자오 선생이 다시는 그를 모욕하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니의 손에서 방망이가 미끄러졌고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자기 차례라고 외쳤고 토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왕이었다. 왕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자오 선생은 그에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왕은 즉시 방망이로 그를 때리며 원하는 만큼 소리 지르라고 말했다. 결국 그의 뒤에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다. 자오 선생은 그들을 보고 속수무책으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하나둘씩 돌아가며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가 아까 걷어찼던 소녀도 앞으로 나서서 그를 때렸다. 구타가 계속되자 몇몇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자오 선생을 더 세게 때리라고 부추겼다. 멀지 않은 곳에서 피터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반대편에서 사라 선생은 그들이 하는 짓이 잘못되었다고 중얼거리며 몸을 떨었다. 신하 역시 라이언에게 자오 선생이 죽을 것이라며 그들을 막을 수 있는지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은 불과 같아서 따뜻함을 줄 수도 있지만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제 모두의 불꽃이 모여 맹렬한 괴물로 변했다. 얼마 후 자오 선생은 구타로 심하게 다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라이언과 같은 다른 학생들은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갑자기 피터가 그의 차례라고 상기시켰다. 그러자 그는 아직 참여해야 하냐고 물었다. 피터는 그렇다고 재빨리 대답했다. 그는 또한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하며 여전히 라이언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지만 라이언은 이 말을 들으며 침묵을 지켰다. 이제 양측은 서로 마주섰는데 라이언의 그룹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피터의 그룹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순간 자오 선생은 힘없이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피터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자오 선생이 다시는 자신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피터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악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자오 선생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라고 재촉하며 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사라 선생이 그를 막으려고 달려나갔지만 토니와 다른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망설임 없이 피터는 이제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며 자오 선생을 때렸다. 피터의 얼굴에 피가 튀자 자오 선생은 힘겹게 그를 저주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피터가 자신을 속였다고 중얼거렸다. 그 후 피터가 방망이를 떨어뜨리자 주위는 조용해졌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얼룩진 안경을 닦기 시작했다. 그 후 학생들은 마침내 안개 밖으로 나왔다. 왕도 그들 중에 있었는데 그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다른 학생들도 그의 반응을 알아채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그처럼 페이도 라이언이 했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충격을 받았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도시는 정말로 H시였다. 몇몇 학생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며 축하하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피터는 또한 안개범위 밖에 머무르는 한 안전하다고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 안심시키는 말과 함께 그는 그들의 축하 파티가 마침내 시작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또다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모두가 오랫동안 우울해 있었고 감정을 풀어야 한다고 재빨리 대답했다. 그의 말대로 학생들은 신이 나서 슈퍼마켓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토니는 감자칩 봉지를 열고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근처에서 왕은 선반이 가득 찬 것을 보고 한 달 동안 먹을 음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반대편에서는 한 소년이 소녀들 중 한 명에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이제서야 자신을 생각해주냐고 그를 나무랐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피터가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몇몇 여학생들이 피터 주위에 모여 그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언과 신하도 다른 학생들이 피터를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곧 라이언이 멍하니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라이언의 시선은 근처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보라고 했지만 페이는 신호도 없다며 반대했고 그래도 그는 계속 꺼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두 소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고 세 사람은 시간을 비교해보니 시계가 몇 분씩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본 라이언은 마침내 자신의 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차이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흐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하는 이것이 지금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답했고 그의 생각에 그들은 단지 또 다른 HC에 있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병뚜껑 따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액체는 와인잔에 따라졌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앉아있던 피터가 무심하게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좋은 와인이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라이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라이언이 그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는 새로운 연극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와인을 따르며 라이언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갑자기 큰 비명소리가 들려 그들은 소리가 난 곳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데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학생이 그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데니를 계속 때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가 데니를 모욕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먹기만 한다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비난에 직면한 데니는 반복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음식을 되찾기 위해 그를 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손목이 잡혔고 그는 재빨리 옆으로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라이언이 그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또한 그를 힘껏 앞으로 당겼고 그는 비틀거리며 근처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격분한 그는 라이언에게 뭘 원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그 질문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데니가 자기 통조림을 훔쳤다고 비난하며 단지 되찾으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페이는 슈퍼마켓 주인이 아니면서 무슨 자기 통조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녀를 무시하며 자기가 먼저 집었으니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는 그의 논리에 격분했지만 라이언이 재빨리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른 학생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고 쉬고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정말로 안전하다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도시가 여전히 안개에 갇혀 있고 언제든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미 사소한 일로 내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이제 위험은 없다고 말하며 라이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갑자기 라이언의 말에 동의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터였고 그는 특히 지금은 단결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물자가 떨어질 것이니 음식을 신중하게 나눠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이언은 그를 돌아보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떨어진 병을 주우며 피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누구인지 보려고 돌아봤고 그가 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신하와 페이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표정은 즉시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전의 갈등 내내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션은 모든 집단에는 리더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난 위기 이후 누가 이끌 수 있는지 분명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피터를 똑바로 가리키며 그가 가장 적합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피터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심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식량 관리에 피터가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동의했지만 데니를 공격하던 학생은 충격받은 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피터를 가리키며 화를 내며 다 같은 반 친구인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다 같은 반 친구라면 너는 음식을 가져도 되고 데니는 안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 말에 할 말을 잃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터는 라이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희미한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쇼핑몰 안에서 신하와 페이가 거닐다가 근처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학생들이 비싼 가방과 옷을 입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션도 그들 사이에 있었고 옷이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신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좋을 것이라고 재빨리 그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소녀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누가 자기들을 혼낼 것 같냐고 물으며 무서우면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션이 신하 같은 미인은 외적인 장식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약 자기가 신하라면 특히 좋아하는 남자아이 앞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시선은 가게 안에 진열된 옷들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하지만 페이는 그녀의 복잡한 표정을 알아채고 걱정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PC방 안에서는 토니와 몇몇 다른 소년들이 그곳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피터도 그곳에 있었고 컴퓨터가 여전히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한 명이 더 필요하니 같이 하겠냐고 묻는 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거절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언은 밖에 발코니에 혼자 서서 텅 빈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순진하다는 근처의 목소리에 주의가 쏠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와인잔을 든 피터가 무심하게 와인을 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피터는 이 말을 듣고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라이언에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이 이 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화장품이나 걱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심지어 게임을 하며 피상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만 남은 텅 빈 도시를 가리키며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이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애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라이언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들 둘은 나머지 애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이 텅 빈 도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그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그를 깊이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피터는 마침내 라이언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이 그렇게 지루한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말 없이 피터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등 뒤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터는 와인잔을 부수고 나지막이 라이언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안에서 토니는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며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반면에 션은 우유와 장미로 가득 찬 욕조에서 여유롭게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데니도 침대에서 깊이 잠들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페이는 신하가 갑자기 방에서 사라진 것을 깨닫고 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슈퍼마켓 안에서 누군가 바쁘게 손전등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이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켜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가 일을 마쳤을 때 그는 갑자기 밖에서 지나가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그는 재빨리 돌아섰고 근처 가게로 걸어가는 한 소녀를 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 소녀는 바로 신하였다. 잠시 후 옷가게 안에서 신하는 조용히 서서 마네킹에 걸린 드레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며 그녀는 갈등했다. 하지만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 꿈이라는 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얼굴에 점차 결심이 서렸고 드레스를 집으려 앞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랐다. 그녀가 돌아보니 라이언이 이렇게 늦게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고 있었다. 그녀는 잠이 안 와서 그냥 밖에 나와 걷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왜 그도 배낭을 메고 여기 있는지 물었다. 그는 생필품을 모으고 있다고 간단히 설명하고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그가 항상 믿음직스럽고 그가 없었다면 자기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런 생각에 그녀는 갑자기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는 앞으로도 계속 자기를 지켜줄 거냐고 물었다. 라이언의 시선은 즉시 옆으로 향했다. 이에 그녀는 당황하며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더 하기도 전에 그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다. 그가 손을 떼자 그녀는 불안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숨어서 우비를 입은 사람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것을 본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곧 그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막 나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라이언은 비도 오지 않는데 우비를 입고 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두 사람은 조사를 위해 슈퍼마켓 앞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도착하자마자 라이언이 이상한 냄새를 맡자 신하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표정은 곧 심각해졌다. 잠시 후 그들은 슈퍼마켓 내부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라이언은 즉시 신하에게 다른 아이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재빨리 따랐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소화기를 잡기 위해 가방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지만 구석을 보니 소화기가 없었다. 그는 분명히 아까 그곳에서 소화기를 봤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직원 휴게실로 달려갔다. 그는 문을 힘껏 걷어차 열었고 마침내 안에서 수도꼭지와 양동이를 발견했다. 한편 호텔 안에서 신하는 슈퍼마켓에 불이 났다고 알리며 불을 끄는 것을 도와달라고 재촉했다. 모두가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불의 규모에 충격을 받았다. 학생 중 한 명이 재빨리 모두에게 근처 화장실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양동이에 물을 담아 불길을 향해 던졌다. 라이언도 그들 중 한 명으로 커져가는 불길에 반복해서 물을 뿌렸다. 하지만 모두는 곧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라이언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그는 머리 위 센서를 바라보며 그것들이 작동을 멈췄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그의 시선은 짙은 연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입구 쪽으로 향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모두에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다른 사람들은 연기에 질식할까봐 두려워하며 즉시 그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터는 그의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했다. 여학생 중 한 명이 재빨리 문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히자 연기는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짙은 연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라이언도 코를 막았고 누군가 이 계획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불안하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해 죽겠다고 불평하는 동안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침묵을 지켰다.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센서가 작동하기를 계속 바랐다. 잠시 후 센서가 마침내 물줄기를 뿜어냈다. 스프링클러가 순식간에 그 지역을 적시고 불길을 끄기 시작했다. 얼마 후 다른 학생들이 불이 마침내 꺼졌다고 보고했다. 한편 안에서는 피터가 왕에게 손실을 계산하기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왕은 몇몇 학생들을 이끌고 조사했고 라이언은 조용히 혼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라이언이 그 지역을 걸어가다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병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한동안 그것을 신중하게 살핀 후 그는 마침내 다시 일어섰다. 근처에서 데니는 주위를 둘러보고 많은 음식이 파괴된 것을 보았다. 토니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불이 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그의 말을 끊고 불이 명백히 고의로 질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범인이 그들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이 말을 듣고 토니는 자신들의 식량을 태우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범인인지 묻기 시작했다. 그러자 라이언은 범인이 이미 실수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화재의 원인이 된 것이 틀림없는 플로리다 워터병들을 가리켰다. 그는 범인이 플로리다 워터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뒤 즉시 호텔로 돌아가 불을 끌어온 무리에 섞였다고 설명했다. 그가 계속 말하기 전에 토니는 플로리다 워터 냄새가 나는 사람이면 누구든 범인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쭈그려 앉아 다른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에 잔해를 집어들고 플로리다 워터는 열에 의해 빨리 증발해서 향이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아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데니가 갑자기 외쳤다. 그는 방금 무언가 기억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까 자신을 괴롭혔던 남자를 가리키며 그가 범인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아까 그에게서 진한 플로리다 워터 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 남자는 데니가 자신을 모함하고 표적으로 삼았다며 소리쳤지만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라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붙잡혔다. 그가 돌아보니 자신도 그 냄새를 맡았다고 말한 것은 피터였다. 이 말을 듣고 그 남자는 그에게 격분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미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보고 그는 도망치려 하며 피터에게 비키라고 명령했다. 이것을 보고 왕은 서둘러 그를 뒤쫓아갔다. 왕이 훨씬 빨랐고 그는 재빨리 그 남자의 셔츠를 잡았다. 그러고는 그를 땅에 내동댕이 쳤다. 이것을 보며 다른 학생들은 그가 그렇게 빨리 그를 잡은 것에 놀랐다. 그들은 범인을 둘러싸고 그의 가능한 동기에 대해 속삭였다. 라이언은 그 남자가 그날 오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화가 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유를 듣고 피터는 정말 추악하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라이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고는 라이언에게 정말로 자기가 그의 비밀 계획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며 따졌다. 학생들은 라이언 쪽으로 돌아보며 그와 신하가 정말로 불을 먼저 발견했다고 속삭였다. 그들은 신하도 쳐다보며 왜 그녀와 라이언이 그렇게 늦게 거기에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신하는 그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손을 꽉 쥐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 남자는 자기가 도착했을 때 계산대에서 라이언의 가방을 봤다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는 라이언이 분명 귀중한 무언가를 챙기려고 계획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말을 듣고 토니와 다른 사람들은 라이언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토니는 직접 가방을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지퍼를 열었을 때 그는 과자, 봉투, 그리고 손전등만 발견했다. 사람들은 본 것에 놀라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신하의 표정은 그들과 달랐다. 곧 다른 사람들이 라이언에게 이 물건들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다. 동시에 신하는 이미 그의 진짜 계획을 짐작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라이언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하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갑자기 큰 웃음소리에 모두의 말이 끊겼고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아까 잡혔던 남자가 라이언이 꿍꿍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웃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얌전히 있으라는 왕에게 제압당했다. 그 후 피터는 라이언을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모두의 시선은 침묵하는 라이언에게 다시 쏠렸다. 그의 옆에 서 있던 페이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러자 라이언은 마침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 말을 들은 페이는 그가 정말 떠날 계획이라는 사실에 분명히 충격을 받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피터는 라이언에게 모두가 떠나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누군가 앞으로 나와 그를 막아섰다. 션이 나타나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떠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방금 많은 보급품을 잃었고 이제 그는 남은 얼마 안 되는 것 중 일부를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그냥 지나쳐갔고 이는 분명 그녀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심각한 일이 방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침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를 의심스러워했다고 즉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듣고 토니는 충격을 받았고 그의 뒤에 있던 사람들도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페이는 션을 꾸짖으며 라이언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안개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도 라이언의 단서가 없었다면 범인이 탈출했을 것이라며 동의했다. 하지만 션은 페이와 데니는 라이언의 아첨꾼들이니 그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피터가 즉시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방해받자 분노에 차서 그를 쳐다봤지만 피터는 위협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피터는 라이언에게 돌아서서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라이언은 처음부터 다른 계획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션은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다시 지적했다. 이 말을 들은 피터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타협하기로 했다. 그는 지역을 조사할 사람이 필요하며 머물거나 떠나는 라이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붙잡힌 남자처럼 누구도 그룹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하며 이미 라이언과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라이언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그런 행동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다른 학생들은 곧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뒤에서 라이언과 함께 떠나겠다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이 돌아보았을 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페이였다. 페이는 그가 혼자 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라이언과 함께 떠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와 함께 가면 적어도 서로를 돌볼 수 있을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신하는 분명히 놀라며 불안한 듯 페이를 쳐다봤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기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밖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며 그들의 안전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그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라고 제안했다. 신하는 이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션은 즉시 기회를 포착하여 신하는 그저 겁쟁이라고 말했지만 페이는 라이언이 그녀를 설득할 이유가 없다고 응수했다.
그녀는 션에게 돌아서서 한 번 결정하면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페이가 정말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데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라이언만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믿었고 뒤에 남으면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했지만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자기도 라이언과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가 너무 많이 먹으니 떠나도 괜찮다며 재빨리 그를 조롱했다. 그렇게 라이언의 그룹은 이제 3명으로 구성되었고 피터는 그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침착하게 떠나고 싶은 사람이 더 있는지 물었다. 누군가 재빨리 손을 들고 자기도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떠나는 사람은 누구든 최소 이틀치의 충분한 식량과 물을 가져가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다른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즉시 격분했지만 그가 이유를 설명하자 그들의 항의는 중단되었다. 그는 만약 밖에서 더 많은 자원을 찾게 되면 돌아와서 그룹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후 피터는 그 조건에 재빨리 동의했다. 갑자기 사라 선생님이 도착해서 모두 괜찮은지, 불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심지어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래서 피터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호텔이 소란스러웠음에도 듣지 못했다며 그녀는 믿을 수 없다고 속삭였다. 잠시 후 사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라이언에게 떠나는 것이 확실한지 물었다. 라이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흩어지는 것보다 리더가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막 정착했는데 그가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어 걱정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자기도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남은 학생들이 그녀를 더 필요로 한다고 상기시켰고 그가 아침에 떠날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한숨만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라이언의 그룹은 이미 짐을 싸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터가 그들을 배웅하러 와서 조사의 행운을 빌어주었다. 라이언은 그룹이 떠나기 전에 짧은 작별 인사로 응답했다. 션과 피터는 조용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션은 마침내 피터에게 이 계획이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지 물었다. 피터가 대답하기 전에 웨인이 그를 불렀다. 그는 그 골칫덩어리 하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다. 이 말을 듣자 피터는 즉시 돌아섰고 붙잡힌 소년은 움찔했다. 하지만 피터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 소년이 불을 그렇게 좋아하니 불을 주라고 명령했다. 한편 라이언의 동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도시의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페이는 다른 사람들이 지쳐서 땀을 흘리는 것을 이미 눈치챘고 너무 오래 걸었으니 잠시 쉬자고 제안했다. 라이언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3시간이나 걸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마침내 앉아서 잠시 쉬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자리에 앉자 페이는 가방을 뒤지며 신하에게 배고프냐고 물었다. 그녀가 무언가 먹으라고 재촉하는 바로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치치라는 이름의 백발 소녀가 그들과 함께 앉아도 되는지 정중하게 물었다. 페이는 그녀가 자신들의 캡틴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동의했다. 하지만 치치는 훈련 중이 아니니 그냥 이름을 부르라고 했지만 페이는 거절했다. 그건 그렇고 그녀는 긴장한 신하에게 치치와 이야기하라고 재촉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 모르게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그룹의 사진을 찍었다. 그 사람은 페이의 상쾌한 모습, 신하의 섬세하고 매력적인 얼굴, 그리고 치치의 거의 완벽한 몸매를 조심스럽게 포착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후 그는 이번 여행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데니는 진을 발견하고 정말 사진 찍을 시간이 있냐고 물었다. 진은 배경이 인물 사진에 더 좋고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미 팬들의 반응과 댓글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을 보고 데니는 변태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라이언은 조용히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그가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을 때 근처에 썩은 음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뒤에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제인이라는 사람이 라이언이 테이블 위에 썩어가는 음식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에 라이언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제인은 반장 사건 이후로 몰래 실험을 해왔다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는 또한 가방을 뒤지며 시간의 불일치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라이언은 들으면서 침묵을 지켰다.
그 후 제이는 그에게 안개에 대해 무언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장치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라이언은 그게 휴대용 공기 탐지기인 걸 바로 알아봤고 제이는 그의 지식에 감탄했다. 그는 스모그는 보통 오후 2시 5 같은 초미세먼지이지만 이 도시의 안개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라이언은 오후 2시 5 수치가 내내 정상이었다고 확인해주며 제인을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제인은 탐지기를 집어넣으며 삼촌의 연구소에 있는 제대로 된 장비가 있으면 이 안개를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라이언은 그 때문에 자신들과 합류한 거냐고 물었다. 제인은 그렇다고 인정하며 라이언은 왜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라이언은 그저 확인할 것이 있다고만 대답했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리암이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을 때 타오가 갑자기 도착했다. 그녀는 그가 사라진 마트 물품과 그 후의 화재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리암도 그녀의 구두 소리를 듣고는 상황이 어떻냐고 물었고 그녀는 라이언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진전이 없어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나나 껍질을 벗기며 아직 시간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문이 없으면 그 세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면 동기부여된 대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재빨리 대답했다. 또한 남겨진 단서들로 그들의 행동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믿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예상보다 더 빨리 움직일까 봐 걱정되지 않느냐고 그녀가 물었다. 그는 시간 자체가 기준을 잃으면 빠르고 느린 것은 의미를 잃는다고 대답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시끄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재빨리 전화를 들고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가 상황을 확인한 후 타오는 전화가 조직에서 온 것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일어나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문 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는 마침내 무언가 나타났다고 무심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시체였다. 한편 다른 세계에서는 데니와 다른 아이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빈민가에 도착했다. 라이언은 가장 가까운 길이라 어쩔 수 없었고 계획대로라면 가는 길에 마트나 편의점을 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식량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는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진이 사진 찍기에 바쁜 동안 일행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걸어갔다. 어느 순간 그는 근처 골목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갑자기 보았다. 그 모습은 낯익었고 진은 그 사람이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 무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본 것에 충격을 받은 그는 즉시 골목 쪽으로 돌아서며 누구냐고 물었다. 한반 친구가 그의 반응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는 방금 근처에서 누군가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를 믿지 않고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확신했고 그 사람을 알아봤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확인해보고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두 반 친구는 진이 편집증에 걸려가고 있다고 중얼거리며 떠났다. 그 후 진은 카메라를 손에 든 채 으스스한 골목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그는 주변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알아채고 긴장하며 침을 삼키고 마침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안개 쪽으로 손을 뻗으며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안개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다치지 않자 그는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재빨리 땅을 내려다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그것이 피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살폈고 근처 벽에도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자기들 무리밖에 없는데 왜 피가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더 둘러보기로 결심했지만 다음에 땅에서 본 것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거기엔 자신의 것과 똑같은 다른 카메라가 있었고 그것은 완전히 피로 물들어 있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 놓인 카메라에 천천히 다가갔지만 근처에서 울려 퍼지는 큰 욕설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는 즉시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 장소가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졌는지를 기억하며 그는 먼저 숨을 곳을 찾기로 재빨리 결정했다. 그는 몸을 돌려 숨을 곳을 찾았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외침이 계속되었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진은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상자 더미 옆에 조용히 쭈그려 앉았다. 그러나 그의 몸은 공포로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갑자기 그는 근처에서 누군가 걷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사람이 자기 쪽으로 올까봐 걱정되면서 그는 공황에 빠졌다. 하지만 발소리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고 움직일 기회가 없어서 그는 그저 있던 곳에 머물며 공포에 질려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발소리가 그를 지나갔지만 그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감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제야 그는 그게 누구였든 이미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의 카메라가 번쩍였고 그는 실수로 셔터를 눌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방금 찍힌 사진을 보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를 경악하게 했다. 사진에는 그의 반 친구 2명이 공황에 빠져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그는 아까 땅에서 봤던 카메라를 기억해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는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나아갔다. 카메라를 다시 발견한 후 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고 초조하게 내용물을 확인했다. 다음에 본 것은 그를 경악하게 했는데 그 카메라에 그가 방금 찍은 것과 똑같은 사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라이언은 지도를 확인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앞에 가게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 루크는 빈약한 보급품을 준 피터를 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페이가 그에게 바로 뒤따라오던 진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다른 학생이 진이 무언가 듣고 확인하러 갔다고 대답했다. 라이언은 안개 속은 안전하지 않다며 왜 진이 혼자 갔는지 물었다. 그 학생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루크는 먼저 진을 찾고 다른 사람들은 가게에서 기다리게 하자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그 학생에게 같이 가자고 재촉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신하는 라이언에게 그들이 괜찮을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라이언은 아직 안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멀리서 갑자기 큰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잠시 후 그들은 루크와 다른 학생이 공포에 질려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